Facebook being the first of them to really understand it. And that thought process was all about how do we consume as much of your time. And that means that we need to sort of give you a little dopamine hit every once in a while because someone liked or commented on a photo or a post or whatever. And that's going to get you to contribute more content, and that's going to get you, you know, more likes and comments. I mean, it's a social validation feedback loop. 우와.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페이스북 만들 때부터 아예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알고 만들었구나. 와, 저 친구 나쁜 친구네. 저도 모르게 그냥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네. 좋아요를 제 거를 이렇게 많이 주면 막 기분 좋고 이게 적으면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저 친구한테 제가 그냥 넘어간 거네. 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와야 되고 도파민이 가장 잘 분비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청자의 사랑, 누군가가 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댓글을 남기거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좋아요를 날리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도파민 분비의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라는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중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앱이나 자신의 플랫폼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션 파커의 인터뷰에 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었던 프랜시스 하우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하면서 사실 내부 정책 자체가 사람들이 중독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되기도 하고요. Facebook has realized that if they change the algorithm to be safer, people will spend less time on the site, they'll click on less ads, they'll make less money. 그 이후에 당시에 페이스북의 주가도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맞아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이기도 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방관하거나 조정하는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이들이 더 빠져들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부의 휘슬블로워들에 의해서 폭로되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프랜시스 하우겐 아마 미국 국회인가까지 나가서 이 증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다 같이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끝까지 그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미국 국회 청문회까지 나가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치는 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많은 플랫폼들이 페이스북 메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쪽에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훨씬 많은 시간을 이 플랫폼에서 또는 이 앱에서 보내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중독시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 말했던 도파민 분비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나. 사실은 도박판으로 놓고 보면은 타짜들이 일부러 돈을 좀 따게 한 다음에 내가 돈 땄네 이러면은 그 다음번에 더 빠져들어서 이만큼 따려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메커니즘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계속하게 하더라고. 네. 근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종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절대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스마트폰 뺏고 제한하기로 한 그런 로우테크 부모들이 되게 많죠. 맙소사 좀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대체 왜 이러한 좋아요의 메커니즘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여기에 중독되고 빠져들게 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도파민 분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도파민 분비의 여러 회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회로가 있고 지연 보상을 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도파민 분비가 되는데
지금의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에 있는 앱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점점 빠른 주기로 피드백이 오고 점점 더 많이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해서 우리 인간의 뇌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원하고 아주 과하게 도파민이 분비되어야지만은 내가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느끼게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더 빠른 주기로 계속해서 분비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는데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즉각 보상입니다. 즉각 보상. 자, 즉각 보상이 뭔지는 영상을 잠깐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그거 한 이렇게 둘러다 보면 시간이 4시간 지날 거야. 그래서 와. 자, 이게 바로 네. 즉각 보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뭐라고 또 말하게 되는 게 저희가 그런 거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데 또 너무 우리만 그렇고 또 아닌 게 사실 요즘에는 너도 나도 다 만들기도 맞아요. 하고 보기도 하는 시대가 되기는 해서 약간 스마트폰 중독이랑 이런 쇼폼 중독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 막 빨리 하루에 3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넘기잖아요. 엄청 빠르게 자극적으로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쇼폼 전성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열풍이 시작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틱톡을 통해서죠. 틱톡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 외의 다른 동영상 플랫폼들을 다 제치고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들,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상 플랫폼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쇼폼들을 냈죠. 자, 우리가 한번 이 쇼폼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쇼폼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서 쇼폼이 사실은 이 세로 포맷에 가장 잘 맞는 포맷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쇼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2분 정도 됐다라고 해요. 2분이요? 되게 짧네. 원래도 짧았네요. 짧게 보죠. 그런데 쇼폼이 나오고 나서는 이 평균 시청 시간이 1분으로 줄은 거예요. 이제는 1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60초 정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채널의 전체 시청 시간은 거의 평균 2.3배 정도 증가한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짜리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보다 60초짜리, 그러니까 1분짜리 영상을 10번 보는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야, 계속 보니까. 이게 딱 우리가 10분짜리 영상을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뇌과학 박사의 이야기나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보면 2분 정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예측이 되잖아요. 네. 이미 아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러면은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될까요? 많이 안 될까요? 안 돼요. 많이 안 되죠. 안 되겠네요. 반면에 1분짜리 영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전혀 알 수 없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네.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아 맞아 안 넘길 수가 없어. 보고 싶죠. 혹시 재미없어. 다음 게 더 재밌는 게 있나? 더 재밌는 게 있나?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재밌는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여주니까 매번 새로운 예측하지 못했던 영상을 볼 때 도파민이 또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전에는 10분을 다 봐야 아 좋은 걸 배웠네 하고 도파민이 분비가 됐다면 이제는 1분마다 그보다 계속 짧은 도파민이. 주기로 계속 도파민이 분비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폼이야말로 즉각 보상의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쌤도 그럼 오늘 전체 강의를 1분짜리로 한번 요약해서 해보세요. 아마도 KBS 쌤과 함께 이 강연도 네. 쇼폼으로 쪼개져서 방금 올라갈 말한 거라고 그게 생각이 됩니다. 쇼폼이다. 예, 거기만, 거기만. 말한 게 예. 쇼폼으로.
그 짧은 영상 보이는 것만 아주 수동적으로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이미 나의 집중력을 다 가져가.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무조건 쉽게 구어체로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낮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뇌과학적으로 중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내 아이를 관찰했을 때 뭔가 뇌가 변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무섭다, 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면서 눈앞에 있는 자극에만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어른에게도 이런 영향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그건 게임보다 훨씬 심각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뭐 이 영상을 볼 때는 너무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좋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자체가 그냥 아이의 집중력을 다 끌어와서 수동적으로 아이가 이것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멍 때리게 만드는 그러한 수동적인 집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걸 보고 싶어하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점점 더 센 새로운 자극만을 원하게 되는 그러한 뇌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뇌를? 뭘까요? 점점 자극을 파 터지는 것 같아요. 팝 터져요? 팝 터져요? 그러면 뭐가 세게 압력솥. 버블 브레인, 버블 브레인, 버블. 뭐예요? 팝핑. 압력. 가까이 갔어요? 영화관에서 많이 먹는 거.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팝콘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와.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면 팍 터지면서 팝콘이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에 마치 팝콘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종류의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자, 근데 팝콘 브레인으로 되고 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러한 형태로 길게 뭔가를 보거나 내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보상이 오는 것을 참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쪽 회로가 막혀버리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서는 에너지를 좀 써서 참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종류의 액티비티가 사실은 독서도 그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글을 읽을 때 뇌가 좀 열일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고도화된 작업이죠. 그걸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팝콘 브레인이 되면 그러니까 짧은 영상 보이는 것만 아주 수동적으로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이미 나의 집중력을 다 가져가. 이런 형태로 훅 그냥 빠져들어서 보기만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내 스스로 이걸 해독해서 이 기호를 판독해서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심심한 사과, 사흘, 무료하다 등의 뜻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족한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심하다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지구력과 금일 등 우리말 단어를 보여주고 뜻을 물어봤습니다. 지구력이 어떤 운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구력은 방어하는 힘이라고 쓰고 있어요. 금일 영어? 내일? 내일?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렵어요. 어려운 말들도 많아요. 실험 결과 단어 14개 가운데 10개 이상 맞춘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거 아니 근데 약간 놀랄 수 있는 게 지금 이해는 알겠어요.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낳겠나 알겠는데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우리는 지금 어른 됐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은 어려운 말들 잘 못 알아듣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실 방금 보여준 영상 자체의 문제가 꼭 쇼폼 때문이다. 또는 여기에서의 문해력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익숙하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장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도 우리는 대략 맥락으로 짐작해서 아 이건 이런 의미겠구나.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 역시 문해력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러한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능력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영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습득 속도가 빠른데 글은 안 읽으니까 그 문해력이라는 게 주로 이제 문어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느리더라고요. 특히 신문 없어진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문해력과 관련하고 있는 것은 자주 나오는 전전두엽입니다. 그러니까 전전두엽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 맥락들을 맞추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쇼츠 영상을 볼 때 그 활성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영역이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냥 불멍 때듯이 쭉 수동적으로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시각 영역은 활성화가 돼 있어요. 후디엽 쪽에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영상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러거나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내 생각의 속도가 영상을 따라가기에는 영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영상이 끝나버리고 다음 영상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전두엽의 그 활성화가 떨어져 있고 그것이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고 쇼츠를 볼 때도 전전두엽의 활성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둘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문해력을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몇 위 정도 될까? 어디일까? 한번 보게 되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이게 듣고 팩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이거는 내가 생각한 나의 의견이야. 근데 팩트처럼 말한 거야.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낮다니 우리나라는 또 사실 교육열이 높은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또 좀 놀라운데.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표준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봤던 팩트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 쇼츠 영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그냥 누군가의 의견이거나 팩트가 아닌 걸 수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아 이거지라고 믿는 것이 말하자면 나에게 조금 더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언어를 이해하고 또 언어를 내가 스스로 잘 사용하는 능력의 경우에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뇌의 영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시냅스, 요 끝에 수초화는 2살 때 완성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은 6세. 그 정도가 돼야지만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영역에서의 시냅스의 수초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 능력을 배우려고 하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되지. 쌤,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쇼츠,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뇌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단어를 모르더라도 문장 속에서 사실 유추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리력 같은 거, 일종의 그게 이제 문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어떤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역시 우리 뇌에 그러면 어떤 자극을 어떻게 주면은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내가 문해력이 늘어나고 책을 읽는 습관이 쌓이면 줄글을 읽지만 머릿속에서는 나만의 영화관이 펼쳐져요. 연극 무대가 펼쳐져요. 이러면서 내가 상상력을 활용하고 창의성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져가고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내가 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 뇌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뭔가 수동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 사람도 아닌 AI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놀랍고 아름다운 이 일들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결국 숏폼과 같은 짧은 영상은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은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까지 가게 되면서 문해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스스로의 사회성, 감정 표현 능력, 그리고 심각하게 보면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러한 형태로 내 눈앞의 자극으로 생겨나는 보상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냐면요. 미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미래의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년 후요? 네. 그때도 예쁘죠 뭐. 이미 지금 현재가 망가진 사람 같은데. 현재가 망가진 거예요. 과학기술 발달로 그때쯤이면 아니요. 동일하게 아름답습니다. 와, 근데 미래를 상상 못할 수도 있겠다. 20년 후의 나를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뇌 스캐너에서. 뇌는 타인으로 인식합니다. 와. 너무 머니까. 내가 아니야. 그때 가면 걔가 알아서 잘 하겠지. 나는 지금 다 먹을래. 너무 멀어. 걔는 딴애라고. 그쵸. 걔 삶은 걔가 책임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내 배불리 있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20년 후에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오늘 뭐 저한테 잘 나오셨네요. 예, 뭐 병원 가서 뵐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아요. 20년 후. 그래서 내가 미루기를 많이 한 사람이다. 네. 미래의 나에게 어려움을 떠넘기는 거예요. 헐. 내가 지금 즐겁자. 네. 그게 뇌과학적으로 그쵸? 말이 되네요. 근데 쌤 말씀 들으니까 왠지 사회가 갈수록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우리 미래 세대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얻는데, 그래도 뭐 현재 요 정도 삶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쇼폼 제작자가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그 미래를 주게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면 문제의 핵심이 즉각 보상에 집착하는 우리 때문에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들이 지연 보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연 보상. 참을 줄 알고 지금 당장 즐겁기만 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자주 해야지만 아이들이 눈앞에 어떠한 자극,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공감하는 걸 포함해서 나의 경제 생활을 생각해서, 그리고 나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즉각 보상 말고 지연 보상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 자, 지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다이어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오늘 이미 다 하셨어요. 네. 끝까지 한번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도 조금 더 이 지방을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참아야 할까요? 참지 말아야 할까요? 유민상 씨가 대답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는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 나의 뇌에게 어떠한 습관을 들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뇌가 어디에 속고 어디에 자꾸 빠져드는가를 알면은 얘를 거꾸로 속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뇌가 움직여줄 수 있도록 약간은 해킹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는, 특히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유행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브레인 해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뇌를 속여가지고 얘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렇지만 하면은 몸에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할까? 좋은 해킹이네요. 라고 하는 종류의 몇 가지 트릭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큰 보상을 얻고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기? 네. 자, 이게 언뜻 들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고생.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뇌 안에는 저울이 존재해요.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 도파민이 한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쪽 저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행하고 힘든 거. 맞아요. 불행하고 힘든 고통이 있어요. 네. 쾌락과 고통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와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더 쾌락을 쫓냐 하면은 점점 더 맛있는 거, 점점 더 자주 맛있는 거 먹는 거, 점점 더 많이 먹는 거 이러한 형태로 쾌락의 양을 점점 늘리면서 나의 행복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점점 더 맛있는 거를 찾아 나서서 내가 맛있는 걸로 행복을 더 얻을 수 있느냐? 네. 어렵습니다. 맛있는 걸로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한 달을 굶는 거. 맛있는 걸 안 먹다가 뭐 맛집도 필요 없어요. 떡볶이, 짜장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그냥 동네 분식점에서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울추에 있어서 사서 고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조금 어려운 거, 고통 이런 걸 겪게 되면은 진짜 조금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도파민 디톡스라고 부르고 이 조그만 행복으로도 행복해지는 걸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뇌과학자로서 사람들이 자 뇌과학자로서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한 가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바뀌지 않아.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내 뇌는 이래. 내가 항상 이거에 익숙해졌으니까 내 뇌는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변명 우리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또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로 변할 수 있고 뇌 안의 모든 원자와 분자들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 원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딱 그 사람으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파민을 분비하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걸 좋아하고 여기에 중독됐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수많은 면들 중에 일부밖에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또 다른 면들을 도와주는 것이 또 다른 더 행복한 도파민 분비를 위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